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제 속도를 내면서 소위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한참 논의 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방역 당국이 이제 언급한 데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 또 우리 경제 전망, 투자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송도 열심히 하시지만 뭐 책도 열심히 쓰세요. 또 책 열심히 최근 책에서는 네. 세계 경제가 회복은 되는데 이게 네.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불균형적인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네. 이런 지적을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매년 경제 전망서를 이맘때 발간을 하고 있지만 예. 22년 경제 전망을 쓰면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세계 경제를 보는 가장 큰 뷰를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바로 세계 경제의 불균형 회복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네.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IMF의 이제 세계 경제 전망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자, 2020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마이너스 3.1%로 세계 경제가 충격을 경험했었죠. 그리고 21년에는 5.9%로 반등하는데 네. 물론 이 5.9%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성장한다기보다는 기저효과에 기저 따른 때문이죠. 반응이고요. 이 기저효과가 좀 상쇄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상승세, 회복세를 계속 지속해 나가면서 22년에는 4.9% 수준으로 네. 이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세계 경제가 평균적으로 혹은 총량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국면에는 있지만 불균형 회복이 진전된다. 이 말씀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음 그래프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회복 불균형이 격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IMF에서 이번에 Great Vaccination Divide, 백신 디바이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들은 백신 보급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진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머징 마켓이나 저소득 국가 이런 나라들은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10%가 안 되게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부터 극복하는 것은 결국 백신 보급 여부인데 백신 보급 속도가 더딘 나라들은 특히 위드 코로나 선언도 웬 남의 일만처럼만 느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한 회복이 진전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제시해드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 이 점선과 실선이 있는데요. 이 점선은 코로나19 직전에 IMF가 전망했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년 1월 코로나19를 반영하기 전에는 점선처럼 선진국과 개도국이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21년 10월에 코로나19 전망치, 코로나19 이 충격을 반영한 다음 그 시나리오를 다시 제시한 게 이 실선입니다. 재밌게 선진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시나리오로 다시 돌아가죠. 오히려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죠. 네. 근데 개도국들은 오히려 그 차이값이 좁혀지지 않고 조금씩 더 벌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림을 보면 개도국이 선진국 위에 있으니까 성장이 더 잘 나타나는구나 싶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예측치보다 사실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개도국이 사실 선진국의 궤적을 못 쫓아가는 그림이네요. 예, 그 궤적을 얼마나 쫓아가는지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원래 선진국들의 성장률 레벨 자체가 훨씬 낮고 그렇죠. 예. 신흥국의 성장률 레벨 자체가 예. 높기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을 직접 비교하시기보다는 원래 궤도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네요. 이게 IMF가 제시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조금 더 이해가기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실제 지난 4월에 IMF가 지금 제시해드리는 이런 그림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Divergent Recoveries. 그러니까 회복하긴 회복하지만 어떤 회복? Divergent, 따로따로라는 뜻이에요. 우리 철로가 하나잖아요. 하나로 가다가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그리고 네 갈래 길로 나뉘죠.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이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따로따로 회복된다, 불균형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제시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난 7월에는요. 이 불균형 회복이 더 격화된다는 표현을 fault lin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이 fault line이라는 단어가
언제 또 경제학에서 등장했는지를 보려고 예. 아담 스미스부터 다 봤는데 한 번도 안 쓰였어요. 이번에 처음 7월 달에 쓰인 건데 IMF 홈페이지에 제시를 한 거죠. 이게 뭐냐면 단층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단층이 벌어진 다음에 이게 접합되지 않고 와이든 더 벌어진다. 그러니까 불균형 회복이 진전된다고 했는데 그게 더 고착화된다. 격화된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께서 2022년 세계 경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그 뷰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불균형한 회복이 진전되겠구나. 내가 어디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신흥국 ETF보다는 선진국 ETF, 미국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집중적으로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전쟁이든 질병이든 재난이든 사실은 이 위기들이 빈부격차를 격화시킨다는 게 문제죠. 이번에 네. 이제 코로나 위기도 결국 백신에 따른 빈부격차가 국가별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셔서 좀 네.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 대응하면서 전략을 찾아야 되니까요. 네. 조금 구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셨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하겠습니다. 당면한 과제는 사실은 인플레이션 공포, 네. 공급의 병목 현상이 전 세계 이 경제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문제는 파장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자, 인플레이션 현상,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 이것들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체감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높다라고 지각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방송에 오기 전에 이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 한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네. 이 기자분은 산업을 취재하기 때문에 특히 제조사 사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뭐 철근 혹은 비철금속 이런 것을 원자재로 쓰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자신의 체감 물가일 가능성이 높겠죠. 또 주부 여러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매일 마트에서 장 보는 그 가격 상승분 그게 체감 물가일 가능성이 높겠죠. 얼마 전에 달걀값, 요즘은 예. 또 삼겹살이나 고기값이 이렇게 올랐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거시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러분 체감 물가와 굉장히 괴리가 심합니다. 예.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추이를 장기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이것은 모두 다 실적치고요. 21년과 2022년은 한국은행의 전망치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레벨 자체가 떨어진 거예요. 2020년대, 10년대 들어서. 붉은 선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제 예. 그어놓으신 거죠? 장기 평균선을 장기 제가 평균, 그어드린 네. 겁니다. 근데 2021년에 마치 엄청난 고물가인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폭풍 솟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높다라고 지각하실 수 있지만 고작 그래봐야 2021년 물가 상승률이 2.1%로 한국은행이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GDP 증가율처럼 기저효과가 굉장히 높게 작용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격의 등락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 가격 등락이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이 전년 동월보다 가격이 얼마나 등락했나를 보여주는 건데 비교 연도가 2020년이잖아요. 마이너스도 찍고 했던 0.5% 상승했었던 해예요. 그때랑 비교했는데도 고작 2.1%인 거예요. 근데 2%가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목표 안정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2%를 간 넘은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1.5%로 2%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언더로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요 기관들이 좀 비슷한 전망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왜 그러면 물가 상승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21년 하반기까지의 이슈고 2022년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실 때 네. 크게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제기된 이유가 한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가 통화 정책이죠.
사상 유례 없는 수준의 통화 정책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자산 가치나 물가가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미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잡힐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공급 대란이잖아요. 공급 대란을 보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도 보시면요. 이 맨 밑에 있는 게 국제 유가에 해당되는 네. 지표인데 2020년 대비 오른 것이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신 것처럼 메탈 가격, 철, 비철 금속 가격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러네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이 메탈, 철, 비철 금속 가격이 뚜렷하게 오른 것이고 이 공급 대란 현상 때문에 더 오를 수 있지만 이게 전체 원자재 가격을 계속 어떻게 보면 슈퍼사이클로 가져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반증해 드리기 위해서 국제 유가 전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제 유가 전망치인데요. 제가 이 경제 전망서에 이걸 꼭 강조를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21년 경제 전망서에다가도 원유에 투자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 국제 유가 선물 20년엔 ETF. 유가가 완전 바닥이었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예. 제가 21년 전망에는 원유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네. 실제 국제 유가 전망 보면 이것은 제가 IEA와 EIA, IEA는 OECD 산하기구고 EIA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인데요. 네. 주로 이 두 기관의 전망치를 제가 전제로 하고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지금 제시해드리는 이 표는 EIA의 10월 전망치입니다. 최근 전망입니다. 지난주요. 근데 보시면 21년 4분기가 고점이에요. 어쩌면 지금이 고점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지금에서 아니면 11, 12월 이 정도. 지금이 가장 고점에 가깝고요. 22년 되면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 국제 유가 추이가 이제 하향 안정화된다. 이 전망을 감안하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올 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철 금속이나 이런 가격이 22년 내내 계속 상승한다 하더라도 전체 원자재 시장의 바스켓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원유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21년보다도 떨어질 거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원유에 투자할 시점이 이제 아니다. 이제 회수할 시점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면한 과제가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금리 상승이 사실은 테이퍼링이 제일 올해 상반기에 큰 과제였더라면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김광석 실장님은 내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책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과하다. 제가 이제 기자로 제목을 뽑는다면 네. 인플레이션 우려 과하다. 공포는 버려라. 네, 이렇게 제목을 뽑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네. 다행입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인데요. 네. 다음에 또 이제 이 글로벌 우리 경제하고도 영향이 있고요. 최근에 주말 사이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하는 그 반도체 회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너무 넋놓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미국이 전략적 자원에서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반도체 라인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네. 반도체 공급 부동, 차량용 부족. 네. 반도체와 둘러싼 최근의 논쟁들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그 논쟁을 제가 22년 경제전망 책에다가는 이름하여 반도체 신냉전 체제가 온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세계 열강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갈등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미중 무역 분쟁도 이제 무역 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다 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 패권 전쟁에서 5가지 첨단 산업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그 5가지 첨단 산업이 소위 반도체, 5G,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한 가지가 신재생에너지,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 예. 5가지가 이제 첨단 산업,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주요 대상이라는 거예요. 기술 전쟁의 패권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반도체 하나가 나머지 4가지 첨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만큼은 미국이 내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산업에 걸쳐서 5G도 중국한테 내줬고 인공지능도 중국한테 내줬다고 평가를 받고 최근에 있습니다. 좀 논란이 있었죠. 예. 네, 신재생 에너지도 내줬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 하나만큼은 이게 지속적으로 패권에서 여류되지 않도록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한일 무역 전쟁 경험하면서 2019년에 네. 그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업 정책으로서 제시했던 게 소재 산업. 그쵸. 네, 소재 산업 소부장 활성화. 국산화, 그죠? 소부장이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까지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이슈였는데 그게 계기가 됐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는 계속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치 이런 것처럼 2021년에 가장 중요했던 화두가 반도체 공급난이었잖아요. 반도체 공급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반도체 산업만큼은 우리가 A to G 다 하자 네. 라는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대만, 한국 할 것 없이 반도체 신냉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2022년 예산안, 슈퍼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산안에도 다 이제 반도체 육성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운드리라든가 메모리 반도체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 굉장히 강조하고요.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이런 영역에 많은 국내 기업들이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또 반도체 기업들도 이런 영역으로 더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맞물려 나갈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 규모도 계산을 살짝 해보니까 2022년 설비 투자 규모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가 대략 한 25%까지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정말 많은 예. 반도체 투자, 우리나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네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네.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게 네. 우리나라가 차량용 반도체를 그동안 거의 안 해왔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이엔드가 아니니까 사실. 네, 하이엔드가 아니니까. 근데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과거에는 수익성이 안 나니까 안 했지만 이제 안보로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정부가 그 수익성을 보존해주는 네.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몇몇 기업들이 지금 제가 기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미 차량용 반도체 네. 산업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거론해 주시면 저희는 더 좋은데 제가 이제 지금, 조심스러우니까. 예, 네. 제가 뭐,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네. 아니 뭐 있습니다. 현대차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한일 간의 사실은 반도체 분쟁, 뭐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국내 소부장 소재 산업이 확 사실 컸습니다. 주가도 네.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해서 반도체 쪽도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글로벌 이슈들 하나씩 진단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선물 ETF 상장해서 뭐 급등하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네.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 그다음에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하는 CBDC라는 디지털 화폐 논의가 진행 중인데 사실은 화폐의 권한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사실은 확 누르면 사실은 가상화폐는 사실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산인데 이런 쪽에서의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화폐 또 이 글로벌 국가 간의 디지털 화폐 전쟁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2022년에 네. 굉장히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 CBDC 전쟁.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CBDC는 중앙은행이 개발하는 디지털 화폐인 그렇죠. 거죠. 예. 여러분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암호화폐는 발행 주체가 없는 익명성이 보장된 그런 화폐라고 볼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보통 투자 관점에서의 권고가 안정적인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좀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한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엄청나게 따지만 또 누군가는 엄청나게 잃으니까 그런 것들 좀 염려하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가 자꾸 마약 밀매라든가 이런 지하 경제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려하는데 중국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직접 CBDC를 발행을 하죠. 그게 이제 디지털 위안화고 이름하여 디셉이라고 정하죠. 디지털 커런시인데
Electronic Payment, 지급 결제 수단을 좀 강조하는 CBDC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범 운용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우리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5G를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5G 선도 국가이죠. 마찬가지로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지금까지는 시범 운용만 해왔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후로 상용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상용화를 통해서 범국민적으로 통용하게도 하고 또 세계 만방에도 알리고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에게도 이 CBDC를 활용할 수 있게 열어놓고 지금까지 이제 국내 활용도 시범 운용을 해왔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홍콩이나 대만과 같은 주요국들하고 이게 국제 간 결제, 수출입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 시범적으로 활용했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놓고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제공해 준다든가 지급 결제를 디셉으로 디지털 위안화로 할 수 있게 압력을 가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축통화국으로서 부상하고자 전체 세계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한 44%가 되고요. 위안화는 2.2%밖에 안 됩니다. 뭐 유로화라든가 엔화, 심지어 호주 달러보다도 안 되니까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또 하나의 전략으로서 CBDC를 통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우리나라조차도 그냥 이 CBDC를 그냥 지켜만 보다가 회의적으로 보다가 조금 전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하죠. 중앙은행이 스스로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심지어 2021년 8월에 한국은행에서 발주를 했죠. 모의 실험에 발주를 했고 이것은 이제 보도자료에 다 나와 있죠. 카카오 그라운드X가 이 모의 실험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경우에는 위챗이나 알리페이 같은 이런 디지털 지갑 플랫폼, 또 한국에서는 카카오 그라운드X 같은 기업이 디지털 지갑, 그러니까 과거의 화폐 지갑이 아닌 디지털 지갑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 이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네.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그림 그리시면서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변화겠구나. 이런 것을 좀 포착하시면서 산업을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2022년 내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를 미리 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뭐 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델타 변이로 좀 덜컹대긴 했지만 가는 방향에서 불균형적인 성장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문제는 그렇게 공포스럽게 보진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밖에 반도체나 사실 디지털 화폐는 패권 경쟁이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다.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네, 김광석 실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내년에 갈 것인지 우리 경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는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역시 불균형적인 이제 K자형 회복은 네. 심화된다. 네. 네, 제가 2022년 경제 전망을 제시하면서 한국 경제의 내부적인, 그러니까 앞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국가 간의 양극화도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자산을 보유한 자와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자 간의 양극화. 사실 2020년, 21년 두 개의 해를 이제 보내면서 국민들이 이런 양극화를 실제 실감을 했죠. 자산을 보유한 자는 적어도 주택 가격이 한 평균 15%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냥 뒷짐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간 거죠. 15%요? 예. 체감적으로는 더 심하죠. 체감적으로는 거의 2배인데요. 네. 체감적으로는 올해 한 해만 이제 지금 정권 들어서 네. 예. 2020년 1월 기준으로 올 한 해만 했을 보면 때 그렇겠네. 예. 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대략 한 15% 정도 상승했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20억짜리 아파트가 3억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3억처럼 만큼 부자 된 거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대략 한 45%가량에 해당되는 세입자, 자가점유가 아닌 그런 계층들은 정말 성실히 일했지만 소득을 뭐 예를 들어서 저축을 해서 네. 5천만 원 모았지만 마치 2억 5천만 원 가난해진 손실 것처럼 본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K자형 양극화가 더 진전되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예산안에도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한국판 뉴딜 2.0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도약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 한 가지가 양극화 완화입니다. 사회안전망. 예. 네.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퍼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예. 아니지만 예.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또 취약계층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 당사자가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뭐 조부모님이나 이런 네. 분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계층에게 여러 가지 뭐 노인 일자리라든가 취약계층을 보존하는 이런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예. 방법이지 않을까 뭐 그런 메시지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 경제도 양극화에 올해 2년 동안 지나왔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씀이고 내년에는 국내에서 이제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요. 네. 대통령이 바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변화입니다. 경제적으로도요. 네. 글쎄요.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한국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중심은 어디로 갈까요? 네. 자, 일단 누가 그러니까요. 이 정권을 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누가 되더라도 경제 방향들은 사실은 네.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네. 본다면 네네. 뭐 디테일한 경제 정책들은 좀 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이제 전제로 깔고서 네. 한국 경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예. 한번 드려보면요. 그래프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한국 경제 전망입니다. 어쩌면 제 22년 경제 전망서의 핵심이 되는 그래프일 수 있는데 네. 시나리오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중립적인 전망이 시나리오 2고요. 시나리오 1은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된다든가 하는 우리가 가장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시나리오 3는 단계적으로 이제 이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했지만 이게 삐걱거리는 것들이 계속 나타날 때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21년 한 4% 수준의 회복이 진전되고 기저효과가 좀 조정되면서 2.9%, 2.9%도 우리나라 성장률, 잠재 성장률 2.5%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냐,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보수 정권이 새로운 신정부로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뭐 세율,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첨예하게 그렇겠죠. 바뀔 수 있고 부동산 정책을 보는 그 잣대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그 누구도 그 정권의 교체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된다라는 정책적 스탠스가 특히 22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그 정도의 스탠스가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서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그런 기조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과 뭐 얘기하고픈 얘기해야 될 섹터는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한데요. 방송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이행, 그러나 세계 경제는 불균형적인 성장을 한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는 또 대선도 있고요. 투자자들은 이런 이제 변화를 잘 읽어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책 속에 담긴 내용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인사이트 좀 마무리해주고 가세요. 네, 제가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의견은 2020년과 2021년에 투자했던 방법, 투자에 대한 관심은 생겼지만 투자에 대한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 고착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2022년은 2020년, 21년과 전혀 다른 투자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금리 인상기와 금리 인하기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한 번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특히 Life is coming back. 삶은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it won't be the same. 모든 것이 똑같이 제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2022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들여다보시면서 그 변화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을 좀 포착하시고 그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계속 이어갈 만한 그런 산업에 관심, 중장기적인 투자 관심 가져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집 2022년 세계경제 전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